하버드 상위 1%의 비밀 정주영 제4장 하버드에서 빛나는 블랙 다이아몬드. 강의실에서 못 벗어난 아이들이죠. 우리와는 달라요. 하버드의 두 얼굴. 하버드에서 가장 인상적이면서도 가장 폐쇄적인 공간으로 같이 들어가 보자. 하버드 졸업장이 가장 빛나는 곳이 어디일까? 그들의 끈기와 열정, 그리고 뛰어난 학식에 가장 많은 돈을 부를 줄 아는 곳은 월스트리트다. 그리고 그 월스트리트를 정복하기 위해 미래의 월가 스타들이 하버드 졸업장 이후를 계획하며 만든 조직이 블랙 다이아몬드다. 그것은 가장 폐쇄적인 공간으로 월가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하버드대 학생 중에서도 엘리트들로 뭉쳐져 있다. 블랙 다이아몬드에 들어가려면 하버드 입학장 이외에도 한 가지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다. 하버드 등록금 1년치를 걸고 가장 위험한 투자에 가장 높은 수익을 목표로 참여해야 한다. 하버드를 졸업할 때까지 그 돈은 찾을 수가 없다. 케빈 로스는 이 모임에 들어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들은 금융 외골수들로 월스트리트를 인생의 종착지로 여겨온 이들이었다. 심지어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를 베개 밑에 끼고 자고 워렌 버핏과 조지 소로스의 포스터를 벽에 붙여놓기도 하며 중학교 때는 엑셀 단축키를 익히며 시간을 보낸 친구들이기도 했다. 나아가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에도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거리낌이 없었고 얘기를 나눌 때면 금융업계의 도덕성을 옹호하곤 했다. 가장 많은 돈을 만지게 될 예비 월가 스타들의 현장을 만나보자. 장소는 하버드 대학 기숙사의 어느 작은 프레젠테이션 공간이다. 그곳에서 짧은 머리에 하얀 버버리 셔츠와 면바지 차림을 한 남학생이 20명가량 되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아직 낮은 가격대에 형성하는 백금에 투자해보는 게 어때? 블랙 다이아몬드를 만든 창립자인 패트릭의 의견에 브라이스는 바로 반문을 걸었다. 경제가 회복세인 것 같은데 기금 속에 달려들 필요가 있을까? 혹시 회복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윽고 테이블 앞 스크린에서 이들의 자문을 맡은 하버드 경영대학원 출신 헤지펀드 트레이더와 하상 채팅이 이어진다. 하상 채팅에서 그는 리스크 평가와 관련해 몇 가지를 지적했지만 아이들에게 별다른 감흥을 주지 못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하상 채팅이 끝나고 토론이 재개되자 다시 안경을 고쳐 쓴 아이들은 최근의 주변 상황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쉴 새 없이 의견을 주고받기 시작한다. 그리스 긴축재정, 통합팽창 정책의 효과,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낸 향후 지침. 아이들의 앳된 얼굴을 보지 않고 이들이 뱉어내는 열띤 토론만 귀로 듣는다면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치열한 애널리스트들의 신경전이 일어나는 상황 중으로 착각할 정도다. 애초에 이들은 하버드의 다른 금융 모임과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 했다. 그런 모임들은 시장에 직접 참여해서 진짜 돈을 굴리는 게 아니라 강의실 안에서 하버드 금융 초보들을 교육하는데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투자 운용 전략을 택해야 할까? 패트릭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20명 남짓한 하버드생들의 눈빛은 더욱 진지해졌다. 우리가 방금 만난 이들은 하버드에서도 1%에 속한다. 나머지는 어떠한가? 다른 모임들도 많아요. 그런 모임에 가서 딱 40분 정도만 앉아 있어 보면 바로 감이 와요. 이것저것 다루는 게 많기는 한데 강의실에서 못 벗어난 아이들이죠. 우리와는 달라요. 하버드에서도 등급은 나눠진다. 안타까운 것은 강의실에서 하버드생이라는 자부심으로 뭉쳐있다가 졸업 무렵에 반짝이는 연봉을 보고 무작정 월스트리트로 뛰어드는
절반이 넘는 이들이다. 케빈 루스는 그들의 모습을 오랫동안 관찰하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다. 블랙 다이아몬드 구성원들은 하버드 대학 4학년생들 중 다수가 제대로 된 동기부여 없이 금융권으로 진출한다는 데 동의했다. 금융업계를 대놓고 경멸하는 하버드대의 학생 문화를 보았을 때 졸업이 다가올수록 점점 이데올로기적으로 변모하다가 급기야 우르르 월스트리트로 뛰어드는 장면은 희극적이기까지 했다. 패트릭이 껄껄거리며 말했다. 맞아요. 하버드 애들은 4학년 마지막 학기를 맞을 때까지만 월스트리트를 싫어해요. 우리가 확인해야 할 아이들은 4학년 마지막 학기까지 아이비리그의 달콤함에 취해 있던 대다수의 아이들이다.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세계 최고의 인재로 불리다가 갑자기 돈을 보며 우르르 뛰어들 때 그들은 어떤 신호를 만나게 될까? 그곳에도 자신을 성공적으로 포장해줬던 하버드의 신호가 있을까? 아라씨의 말이 한 번 더 울림을 준다. 강의실에서 못 벗어난 아이들이죠. 우리와는 달라요. 세계 최고 인재의 딜레마. 빨간머리 앤을 연상시키듯이 주근깨 가득한 얼굴에 빨간색 머리칼이 매력적인 첼시는 조지타운 대학에서 이제 막 졸업장을 받고 월스트리트로 뛰어들었다. 코네티컷주 교회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지만 모두가 선망할 엘리트 코스를 노력으로 밟아온 그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멜릴 린치에서 애널리스트 직함을 달 수 있었다. 첼시는 업무를 배우면서 성실한 학생이 되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고 상사에게도 먼저 열심히 일하며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바 있었다. 첼시는 자신의 다짐을 따랐다. 그녀는 자정을 넘겨서야 서류 가방을 들고 퇴근했다. 첼시가 매일 밤 자정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갔던 것은 그녀에게 반짝이는 월스트리트의 꿈이 있다기보다는 열심히 일하며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는 익숙한 약속 때문이었다. 그것은 명문대에 들어가기까지 중산층 가정에서 그녀를 지켜준 말이기도 했다. 첼시가 투자은행을 선택했던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인 안정성에 있었고 또 대학 졸업 후 당장 눈앞에 닥친 10만 달러 넘는 학자금 빚과 연봉 욕심 때문이었다. 그리고 보다 결정적인 이유로는 대학 졸업 후 자신이 설렐 수 있는 마땅한 진로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예일대학의 알렉산드라는 첼시와 같은 아이들을 이렇게 설명했다. 저는 투자은행 업계의 매력을 알아요. 명성 있는 학교와 조직을 거치며 체제 내에서 성공을 계속해온 사람들에게는 편안한 선택지인 거죠. 여기 예일대학에서 2년을 더 보내는 것과 비슷해요. 조직 질서가 잘 짜인 환경에서 비슷한 나이의 똑똑한 친구들과 같이 일하는 거잖아요. 졸업하지 않고 학교에 머무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사회학자인 에이미 바인더는 이 가정을 보다 강하게 정리한다. 하버드 같은 권위적인 신호가 월스트리트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우자 대부분의 하버드대 학생들은 전공과 상관없이 월스트리트에 입성하려고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이들에 대한 바인더의 분석은 좀 더 치명적이다. 월스트리트로 뛰어든 50여 명의 하버드 대학생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월스트리트에 기웃거릴 만한 지식이 애초부터 있었던 학생은 단 2명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하버드와 월스트리트의 훈장을 동시에 다룬 하버드대 학생들이 얼마나 월스트리트에 길게 몸담을 것인가를 조사하자 100여 명 중에 단 6명만이 월스트리트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왜 대다수의 하버드대 학생들은 월스트리트가 보내는 신호를 차단하는 데 실패했는가? 바인더는 이 질문에 경쟁을 뚫고 올라온 하버드대 학생들의 경쟁에 대한 맹목성에서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 하버드에 들어오고 나서야 월스트리트에 대한 꿈을 심었다던 한 학생은 자신을 추적하던 바인더에게 교양 있게 웃으면서 대답했다. 월스트리트는 하버드 정도는 나와야 겨뤄볼 수 있는 곳이죠. 이제 우리는 졸업이 다가오면
우르르 월스트리트로 뛰어가던 하버드대 학생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 하버드대 학생에게 가장 권위 있게 반짝이던 신호는 월스트리트다. 2007년 하버드대 4학년 학생 중 약 절반이 월스트리트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그들을 비웃듯이 지켜보던 패트릭의 표정도 이해할 수 있다. 면접장에선 한 물리학과 학생이 한평생 금융을 꿈꿔온 것처럼 최대한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여기서 하버드 대학 학장을 지낸 해리 루이스의 말이 다시 의미를 갖는다. 수많은 하버드대 학생들은 자신이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지 알지 못한다. 하버드대 학생의 절반이 월스트리트에 뛰어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버드에 있었던 것처럼 엘리트로 포장해주고 안정적인 우월감을 줄 수 있는 곳이 월스트리트라서 우르르 뛰어든 것이다. 이것은 미국 전역에서 일어난 현상이다. 2011년 예일대학의 마리나 키건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예일대학처럼 다양하고 이질적인 흐름이 존재하는 곳에서 그처럼 많은 학생이 졸업 후의 원대한 계획에 대해 이런 방구도 없이 천편일률적인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건 정말 놀라울 따름이다. 정말 놀랍다고? 케빈 로스의 다음 기록을 읽어보자. 그렇지만 월스트리트에 JP 모건이라는 이름이 주는 영예와 성향이 비슷한 20대 또래의 친구들로 구성된 애널리스트 집단의 일원이 된 것은 좋았다. 이제 첼시를 다시 만나보자. 첼시는 주말 데이트를 위해 아직 캠퍼스를 벗어나지 못한 남자친구와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그때 첼시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했다. 난 23살에 이 나이에 억대 연봉자야. 아파트도 있어. 그런데 왜 이딴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지? 그녀의 이 물음표는 거만해 보이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정당하게 이뤄낸 가치 있는 물음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아이들을 대량으로 흡수하는 월스트리트는 이들과 반대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월스트리트는 대학이 아주 똑똑하지만 완전히 혼란에 빠진 졸업생을 수없이 많이 배출하고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정신력도 강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직업윤리를 또한 지니고 있지만 앞으로 무엇을 할지 아무런 생각이 없는 아이들 말입니다. 매일 밤 자정이 되어서야 구겨진 와이셔츠와 함께 돌아가도 열심히 일하며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를 외칠 줄 아는 학생들이 월스트리트에서는 톱니바퀴에 넣기에 가장 좋은 재료였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것이 비록 난 23살 나이에 억대 연봉자야 라는 자만심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뭐 어떤가. 첼시는 블랙 다이아몬드 같은 스타의 길을 걷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매겨놓은 가격표에 그 이상의 보상을 느꼈다. 있잖아. 세상에 도움이 된다는 건 아주 훌륭한 일이야. 그렇지만 동기부여는 돈이 하는 거야. 한 월가 선배의 말처럼 그녀도 사회를 그렇게 배워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 첼시는 명문대학에서 한 번 더 등급이 나뉘어지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도서관을 나와서 고개를 들자 세상엔 블랙 다이아몬드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보다 더 뛰어난 이들이 월스트리트에 널렸다는 사실도 직면해야 했다. 잠깐, 하버드대 학생의 절반이 첼시와 같은 분야에 있다 했던가? 조지타운대도 썩 괜찮은 대학이지만 하버드의 절반이 몰린 그곳은 자신이 찾던 안정적인 곳은 아니었다. 벽은 넘어설수록 더 높은 벽이 있었다. 첼시는 처음으로 자신이 별것 아니라는 사실에 직면했다. 그리고 예일대학 교수인 윌리엄 데러위츠는 첼시의 상황을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짚어나간다. 엘리트 학생들의 평온함, 뛰어난 달성이라는 그 허울 뒤에 숨겨진 것은 분명 두려움이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입학 과정과 살벌하게 그지없는 경쟁 속에서 명문대에 들어간 아이들은 말 그대로 성공 이외에는 경험한 것이 없다.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예감은
이 아이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방향을 잃게 만들며 좌절시킨다. 데레조위츠는 말을 이어나간다. 설령 일시적인 경험이라 할지라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의 좌절은 단순히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 존재론적인 문제가 되어버린다. 존재론적인 문제까지 된다고? 성공의 신호가 사라진 공간은 성공의 신호만 받아왔던 사람들에게 공황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열등감을 느껴본 적이 없던 사람에게 갑자기 열등감을 던지는 것은 맨발에 갑자기 뜨거운 물을 붓는 것과 같은 효과다. 그리고 그 뜨거운 물이 갑자기 첼시의 발에 쏟아졌다. 이 세 건은 모두 바로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원하신다면 제게 고함을 치셔도 좋아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말해 이 중 하나라도 제가 끝내길 원하신다면 이렇게 하실 순 없어요. 자신의 상사 앞에서 첼시의 눈이 촉촉해졌다. 입사일에 보여준 가장 반항적인 태도였다. 첼시는 결국 체압 평가를 받고 가장 낮은 보너스를 받았다. 그리고 고개를 돌리자 자신이 방금 내뱉은 말이 얼마나 한심한 것인지를 실적으로 보여주는 하버드 너드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정이 되어서야 퇴근을 했지만 정작 사무실에는 밤을 새우는 괴짜들이 가득했다. 노력은 더 많은 노력 앞에서 입을 다물었다. 어느 정도일까? 한 월스트리트 괴짜의 기록을 만나보자. 회사에 앉는 순간 오전 8시 2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나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아무것도 마시지 못했으며 화장실조차 가지 못했다. 그런 사실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초고속으로 거래를 하고 있었고 모든 신경은 거래를 하는 데 쏟고 있었다. 100% 집중해 있었다. 내가 경지에 다 달았을 때 느낄 법하다고 상상했던 그런 순간이었다. 석대의 전화기는 한꺼번에 울렸고 트레이딩룸의 누군가는 내게 소리를 질렀다. 나는 국채 선물 2억 달러어치를 사야 해. 그리고 또 다른 고객은 그가 주문한 상품의 가격 책정을 기다리고 있었고 패트릭 캐니건은 내게 시가를 알려주기 위해 전화를 걸어왔다. 세 건을 모두 바로 끝낼 수 없다던 첼시 앞에는 석대의 전화기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믿음직한 스탠퍼드 출신의 남자가 있었다. 당신이 경영자라면 누구를 선택하고 싶은가? 그리고 다음 기록도 읽어보라. 그날이 끝날 때까지 어떤 사소한 실수도 하지 않았다. 마라톤 결승전까지 전력 질주한 것만큼이나 기분이 고무되었다. 전력 질주처럼 기분이 고무되었다고? 이런 곳에서 첼시의 명함은 어디쯤 쓰일 것인가? 첼시는 스스로를 괜찮은 애널리스트로 여겼지만 엑셀 모델 구축이나 수학거래 관련 계산을 더 능란하게 해치우는 똑똑한 동료 애널리스트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게다가 첼시는 상사가 자신을 태만한 직원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작 상사도 꼼꼼하게 업무를 챙기는 유형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첼시는 상부에 있는 누군가가 자신이 처해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랬다. 첼시에게 상급자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할까? 글쎄, 대학 졸업 후 다른 진로를 설정하지 못한 채 열정 없이 떠밀려 들어와서 남 탓을 하는 직원이라면 더 밑으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 첼시가 소식지 일을 맡았을 때를 경영자 입장에서 판단하면 더 그러하다. 완벽한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첼시는 모든 글자 하나하나를 꼼꼼히 검토하는 열정을 쏟아부었고 고객들과 동료들 그리고 상사조차도 처음으로 마음에 들어했다. 하지만 첼시는 중요한 실수를 저질렀다. 극비 사항인 회사 내부용 지방채 평가 기준 자료 하나를 실수로 소식지에 실어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첼시가 방어하는 대화를 살펴보자. 그건 회사 기밀이야. 이런 내부 기밀은 어떤 경우에도 고객 상대로 내보내면 안 돼. 외부 유출 자체가 큰 골칫거리라고. 전 그런 줄 몰랐어요. 소식지에 같이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뭐가 어쨌건 간에 포함시켜선 안 되는 거였어. 최고 책임자의 호통 앞에서 첼시는 상사가 자신을 옹호해 주길 바랬다. 어쨌거나 상사가 자신이 만든 소식지를 최종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첼시에게 상사는 자신을 책임져야 할 선생과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그 선생이 입을 다물었다. 사회는 실전이었다. 자신의 실수도 앞에서 아무도 그녀를 변호해주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내가 먼지거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야. 난 아무런 실권이 없다고. 난 그저 다른 사람이 시키는 것만 하고 있을 뿐이야. 첼시가 방금 경험한 것은 회사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실패다. 누구나 회사에서 이 정도 치욕은 쉽게 경험한다. 하지만 설령 일시적인 경험이라 할지라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존재론적인 문제가 되어버릴 정도로 성공의 신호만 받았던 엘리트들에게는 큰 실패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뒤로 첼시는 평균적인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 그 일을 겪은 지 며칠 뒤 첼시는 일에서 완전히 거리를 뒀다. 점심시간을 길게 가졌고 낮 시간에도 미드타운 근처를 오래 걸었다. 비는 시간이면 공책을 꺼내 창업 구상을 하면서 회사 로고를 그려보기도 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술 한 잔으로 털어버릴 일에 회사 자체를 그만두려는 모습은 한편으로 찌질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첼시에게는 존재론적인 문제를 흔드는 일이기에 충분했다. 고개를 들어보니 처음으로 집단에서 평균 이하의 취급을 당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첼시는 근본적으로 집단에서 자신이 별것 아니라는 감정을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레그 스미스는 월스트리트의 날카로움을 이렇게 기록했다. SAT 1600점을 맞고 하버드 대학 1등으로 졸업한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도 골드만삭스에서는 완전한 재앙이 되어 입사한 지 1년 안에 해고되었다. 이런 일은 빈번하게 일어났다. 판단력은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여름에 최고의 대학을 나온 학생들이 차례대로 쫓겨나기 시작했다. 하버드 대학을 1등으로 졸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자신의 분야를 향한 차단된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였다. 그리고 첼시가 확인한 이 분야에서 가장 밝게 빛나던 빛은 블랙 다이아몬드였다. 자신의 빛은 없었다. 첼시는 결국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다. 대단한 반역자처럼 굴려는 건 아니지만 난 여기 남고 싶지 않아. 박수가 사라진 공간. 첼시의 이야기는 안타까우면서도 상위권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꺼버렸던 그레이의 연구를 떠올리게 한다. 교수님은 예일대학 학생들에게 네 열정을 찾아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 방법을 모릅니다. 데레저위치의 지적처럼 만약 더 멋진 일을 생각해낼 수 없다면 다른 졸업생들처럼 월스트리트에 가서 돈을 많이 버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이런 아이들보다 블랙 다이아몬드에 빛을 내주고 싶어 한다. 하버드 대학에서 오랫동안 입학처장으로 일한 윌리엄 피츠시몬스도 이러한 글을 남겼다. 상이란 상은 모조리 휩쓴 아주 뛰어난 학생들이 그저 이 길로 떠밀려 와서는 뚜렷하지 않은 목표를 쫓던 대학을 다닐 때가 그립다는 한탄을 듣는 것은 질릴 만큼 흔하다. 하지만 이렇게 한 문장으로 첼시를 결론 내리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해가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당혹스럽다. 성공을 가리켰던 환경의 신호는 왜 갑자기 사라진 것일까? 시간을 돌린다면 첼시는 블랙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법을 새로 배울 것이다. 떠밀려 와서 메릴 린치의 애널리스트 직함과 억대 연봉으로 목에 힘을 주지 않을 것이다. 유통기한이 얼마 안 될 것이라는 걸 알았을 테니까. 하지만 모든 사건은 경험하고 나서야 교훈을 배우게 된다. 어떤 신호가 어떻게 다가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지금 우리 주변의 신호도 마찬가지다. 블랙 다이아몬드의 신호일까? 첼시의 신호일까? 나의 실패를 또 다른 입학처장이 비아냥거리고나 있지 않을까? 하버드 출신의 사회학자인 니컬러스 크리테키스는 이 질문에 인상적인 답변을 들려준다. 우리 주변 네트워크의 정확한 구조와 그 사이에서 흘러다니는 것들의 정확한 성격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주변에 밀착한 사람이 10명이라는 것은 알지만 자신이 가운데에 있는지 가장자리에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 우리는 혼잡한 댄스 플로어에 서 있는 사람들과 같다. 크리스 테키스의 지적은 첼시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높은 통찰력을 보여준다. 우리는 환경의 신호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예외는 없다. 그러나 그 신호는 언제까지 이어질까? 크리스 테키스도 모른다. 자신을 엘리트라고 포장해주는 시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우리는 환경의 신호 앞에서 혼잡한 댄스 플로어에 서 있는 사람과 같다. 어떤 신호도 영원하지 않다. 그 변화의 가능성을 이해하는 것이 내 안의 변화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 심리학자들은 이 열쇠의 정답을 보여준다. 그들의 정답을 보기 전에 그들이 그 지점을 발견할 수 있었던 명단을 한번 읽어보자. 1. 아이작 뉴턴 2.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 3. 조제프 라그랑주 4. 레오나르트 오일러 5.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 6. 유클리드 7. 카를 가우스 8. 아르키메데스 9. 르네 데카르트 10. 지롤라모 카르다노 11. 아드리엥 마리 르장드르 12. 피타고라스 13. 가스파르 몽즈 14. 자르롱 달랑베르 15. 오기스탱 루이 코시 16. 장 바티스트 조제프 프리에 17. 피에르 페르마 18. 존 네이피어 19. 블레즈 파스칼 20. 아폴로니우스. 이것은 미국 학회지에 발표된 세계 역대 수학자의 순위표이다. 이 명단에서 특이사항을 찾았는가? 몇몇 낯익은 이름들도 보일 것이다. 그럼 다음 명단은 어떤가? 라르스 알포르스, 제시 더글러스, 로랑 모이즈 슈와르츠, 아틀레 세베르그, 고다이라 그니이코, 장 피에르 세르, 클라우스 프리드리히 로스, 르네톰, 라르스 발테르 헤르만데르, 존 윌러드 밀러, 마이클 프랜시스 아티아, 폴 조시프 코원, 스티븐 스메일, 알렉산드 그루텐티크, 앨런 베이커, 히로나카 헤이스케, 세르게이 페트로비치 노비코프, 존 그릭스 톰슨, 엘링코 본비에리, 데이비드 브라이언트 맨퍼드, 피에르 딜리뉴, 찰스 루이스 페퍼먼, 그리고리 마르글리스, 데니얼 킬런, 알렌 콘, 윌리엄 폴 서스턴, 야오싱퉁, 사이먼 커먼 도널드슨, 게르트 팔팅스, 마이클 하틀리 프리드먼, 블라디미르 게르쇼노비치 들림페트, 본 프레들릭 랜드 존스, 모리 시게후미, 에드워드 윈튼, 옌핀 이사코비치 젤마노프, 피에르 루이 리옹, 장 브르갱, 장 크리스토프 요코즈, 리처드 이언 보처즈, 윌리엄 티머시 가워즈, 막심 르보로비치 콘체비치, 커티스 맥멀린, 노랑 라포르그, 블라디미르 보이보츠키, 안드레이 오큰코프, 그리고리 펠레만, 테렌스 타오, 벤덜리 베르너, 스타니슬라프 콘스타노비치 스미로누프, 앨론 린데스트라우스, 응 오바우쩌우, 세드릭 빌라니, 아르투르 아빌라, 만줄 바르가바, 마르틴 하일러. 이 명단은 보통 사람들은 알지도 못할 뿐더러
관심도 없는 이름들이다. 하지만 세계 수학자 대회에서 4년마다 수여하는 수학계의 노벨상인 필즈상을 수상한 이름들이다. 주최국에서 국가 대통령이 직접 이들에게 메달을 위엄 있게 수여하며 이는 대회가 생겨난 이래 80년간 역대 수상자들의 명단이다. 나이 제한을 40세까지로 노벨상보다 더 받기 어려운 상으로 손꼽히며 학문적 업적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업적에 다다른 이들이다. 오로지 수학적 업적을 기준으로만 수여하는 이 명단들에서 공통점을 이제 확인해보자. 하케지의 세계 역대 수학자 순위와 필즈상 수상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심리학자들은 이 질문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답을 발견했다. 이들은 모두 남성이다. 2014년 대한민국의 여성 대통령이 여성 수학자인 마리암 미르자카니에게 상징적으로 필즈상을 단 한 번 수여한 것을 제외한다면 이 분야에서 여성이 얼씬거리는 것은 멍청한 짓으로 보인다. 하지만 왜 여성이 수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꿈꾸면 안 되는가? 필즈상은 여성과 남성의 성별이 아닌 수학적 업적을 기준으로만 평가한다. 게다가 하케지가 세계 역대 수학자 순위를 선정할 때 세계 유수의 수학자와 교수가 책임감을 가지고 선정했다. 그런데 왜 저기에는 남성이라는 성별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일까? 이 주제로 실험을 한번 해보자. 내가 만약 권위 있는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 중인 여학생들에게 이러한 발견들을 알려주고 너는 결코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못을 박는다면 어떨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된다. 고작 저런 명단만으로 단순히 자신의 재능을 꺾을 학생들은 없다. 오히려 당시의 남성 위주의 학계 분위기를 강조하며 새롭게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평등을 주장하는 오늘날의 여학생들이라면 충분히 저런 순위표를 뒤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도대체 성별이 세계 최고의 학문 업적을 만드는데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심리학자들은 이 흥미로운 지점을 좀 더 의미 있게 파헤쳤다. 스탠퍼드 대학 교수인 스틸과 그의 동료들은 상위권 대학의 학문 수준이 높은 여학생들에게 고난이도의 수학 문제를 풀게 하면서 다음과 같은 배경 조건을 제시했다. 학생도 알다시피 여성이 남성보다 수학을 못한다는 연구에는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논란을 파헤칠 겁니다. 수학에 좋은 점수를 보였던 여성인 당신이 선발된 이유죠. 그리고 고난이도의 문제를 던져주면서 같은 문제에 대해 과거 비슷한 여학생들이 형편없는 점수를 받았다는 신호를 보냈다. 물론 그 신호는 조작된 것이다. 학생들의 결과는 어땠을까? 스틸은 상당히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도표 4-1을 보면 오른쪽에 찌그러진 깡통처럼 눌려진 여학생들의 점수를 볼 수 있다. 신호를 받지 않았을 때는 남학생과 별반 다를 것이 없던 왼쪽 성적표와 비교해보라.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결과다. 그렇지 않은가? 단순히 너와 같은 부류가 못했다라는 신호를 보냈을 뿐인데 실제로 형편없이 내려간 것이다. 스틸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과 같은 조건에서 비교되는 신호를 받았을 때 눈에 띄게 점수가 내려갔다고 연구 결과에 정리했다. 그리고 옆 남학생들의 점수는 오히려 올라가는 것이 보이는가? 익숙한 상승이다. 자신의 열등감은 누군가에게는 우월감의 재료가 된다던 그레이의 연구 결과가 반짝이는 순간이다. 우리는 이미 앞장에서 이러한 신호들의 파괴적인 모습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의미가 더 깊어지는 순간은 바로 지금부터다. 크리스 테키스는 신호가 아무렇게나 흘러다닌다고 했지만 지금까지의 심리학 연구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문적 능력에만 의문을 품어왔다. 그러니 좀 더 크리스 테키스의 관점에서 신호를 생각해보자. 지금 우월감을 느낀 백인 남학생들도 여학생들을 받은 신호처럼 무너질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백인 남학생들은 수학에서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심리학자인 조슈아 아른스는 백인 남학생들에게 고난이도의 시험을 치르게 하면서 간단한 신호를 던졌다. 지금 치는 시험은 아시아 남학생들과 경쟁하게 됩니다.
아시아 남학생들의 수학 점수는 이미 아이비리그에서 평가 기준을 상향시킬 만큼 인상적으로 높다. 이후 여학생과 비교되면서 올라갔던 백인 남학생들의 점수는 아시아 남학생들이 옆자리에 앉자 눈에 띄게 떨어지는 현상이 목격되었다. 엘리트로 불리다가 갑자기 더 뛰어난 엘리트와 경쟁하게 되자 점수가 형편없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나저나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던 역대 수학자들 명단 중에 동양인이 있던가? 심리학자들은 일부러 백인 남학생들에게 이 신호를 던지지 않았다. 이쯤에서 눈치챘는가? 신호는 그야말로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던질 수 있다. 학생들은 그야말로 혼잡한 댄스 플로어에서 복잡한 신호 속에 서 있는 것과 같다. 한경의 신호는 어떨 때는 자신을 띄우다가 어떨 때는 깡통처럼 만들어버린다. 더 놀라운 사실은 어느 학생도 자신이 남학생과 시험을 친다는 압력을 받아서 또는 내 옆자리에 동양인이 하필 앉아 있어서 성적이 떨어졌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자신의 엉망진창의 성적표를 순식간에 자신의 정직한 실력으로 인정했다. 보이지 않는 신호를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흡수한 것이다. 학자들의 의미 있는 이 연구들은 성인 유권자들이 투표하러 갈 때 교실과 개인 사물함 이미지에 노출되면 학교 발전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후보를 무의식적으로 선택했던 것보다도 더 놀랍고 파괴적이다. 학생들의 성적은 엉덩이가 의자에 앉아있던 시간만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다. 고개를 들어서 그들이 잘한다는 신호를 받는지 못한다는 신호를 받는지를 봐야 한다. 못한다는 신호를 받는 학생들은 독일의 교육심리학자인 카롤린 슈스터가 지적하듯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억누르는데 상당한 작업 기억력을 소모한다. 작업 기억력이 높을수록 수학 점수도 높고 SAT 점수도 높고 명문대학 입학장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하지만 못한다는 신호 속에서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열등감과 싸우느라 상당한 정신적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아시아 남학생으로 돌아와 보자. 소수의 이민자임에도 하버드대 학생의 약 20%, 그리고 버클리대 학생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는 이 뛰어난 아시아 학생들은 수학과 과학에서 뛰어나다는 신호를 즐긴다. 몇몇 심리학자들은 그들의 선천적 IQ가 높아서 또는 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라고 주장하지만 이번에는 그러한 신호가 지어진 ESL 교실로 같이 들어가 보자. 아시아 학생들이 처음으로 미국으로 건너와서 영어를 배우고 사회와 가정을 거치는 ESL 교실에서는 우리가 찾는 정반대의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만약 수학과 과학이 성공의 척도로 평가받지 않는 공간이라면 아시아 학생들은 어떤 성적표를 꺼내줄 수 있을까? 그 전에 ESL 교실에서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확인해보자. 외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학생들을 처음 사회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미국 ESL 교사들이 갓 교실에 들어온 아이들을 바라볼 때의 시선은 이것이다.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의 입장에서는 미국적인 정신에 새롭게 적응하길 원한다. 그들은 우리의 시끌벅적한 성공을 찾아가는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세 가지의 M으로 money, 돈, mobility, 신분의 유동성, meritocracy, 실력으로 평가받는 것이다. 교실 속 선생님들은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갓 아메리칸 드림을 시작하려는 학생들을 바라본다. 그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같이 판단해보자. 누가 영어를 자신의 모국어처럼 익히고 성공의 열망에 미쳐있는 미국 사회에서 인상적으로 성공할 것인가? 이러한 미래의 색색들은 처음으로 찾는 선생의 눈에는 백인의 얼굴로 미국인처럼 활발하게 교실을 뛰어다니고 욕심이 많은 러시아 학생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반면 교실 테두리에서 조용히 앉아서 자기 할 일만 하는 중국인 학생들을 바라볼 때는 인상이 달라진다. 과연 이 검은 머리의 학생들이 미국 사회에서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까? 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육학자 그레타 볼머는
ESL 교실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흥미롭게 연구하며 그들의 시선을 담았다. 다음 ESL 선생들의 대화 기록을 같이 살펴보자. 교사 B. 러시아 학생들은 뭉쳐 다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인마다 대단히 두드러져 보입니다. 중국인 학생들보다는 훨씬요. 중국 출신의 학생들은 항상 서로 뭉쳐 다니죠. 러시아 학생들은 이들과 달라요. 훨씬 더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줄 알고 활동적이죠. 정말 좋은 그룹의 학생들입니다. 교사 A. 웃기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러시아 학생들은 그들이 꼭 러시아 출신이라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들만의 분명한 스타일이 있어요. 반대로 중국 학생들을 보잖아요. 저는 걔들과 대화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입을 안 떼거든요. 심지어 뭐라도 말하려는 시도조차 안 해요. 저는 그 학생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중국인 학생들 중에 단 한 명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혀요. 가슴 아픈 말이다. 중국인 학생들은 수학적인 재능을 트럭으로 가지고 왔고 영어만 보완된다면 더 좋은 성적과 뛰어난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 학생들이 교실을 휘젓고 다닐 때 조용히 앉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숙제를 고분고분 할 줄도 안다. 왜 이 잠재력이 많은 학생들에게 다가가서 ESL 교사들은 영어 한 글자 한 글자를 미소와 함께 알려주지 않을까? 인문학자인 엘빈 잔더는 동양권 학생들의 품위 있고 공손하고 점잖으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자신의 행동을 절제할 줄도 아는 아이로 표현한다.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모두와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학생들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고분고분한 특성들이 미국적인 정신을 평가하는 이 공간에서 의미가 있을까? 선생의 눈에는 러시아 학생들이 자라서 미국을 바꿀 인재로 보인다. 잔더의 신호는 이 공간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교사 2. 러시아 학생들은 열정적입니다. 볼머. 그래도 중국 학생들의 수학적인 재능이 많이 언급되고 있죠. 교사 2. 수학적인 재능이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그들의 개인적인 특성이라고 봐요. 뭐랄까, 그 학문에 더 열정적이게 만드는 그들의 문화의 특성이겠죠. 그들이 하는 행동, 생각들은 그냥 그들 문화에 속하는 것들 뿐입니다. 반면에 러시아 학생들도 수학적인 재능이 있어요. 그들은 분명 수학적인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그만 그 재능을 쓰지요. 러시아 학생들은 머리는 타고났지만 노력을 안 할 뿐이에요. 수학은 그들의 주력 분야가 아니겠죠. 하지만 그냥 안 할 뿐이고 그들에게도 잠재적인 수학 능력이 있어요. 수학을 잘하는 것이 그냥 개인적인 특성일 뿐이라고? 이 대화는 매우 당황스럽지만 대부분의 선생들이 동양권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날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동양권 학생들이 수학을 잘하는 것은 그냥 그들이 잘해서다. 다른 요인은 없다. 반면에 러시아 학생들에게도 동양권 학생들만큼의 잠재력이 있지만 단순히 그것을 무시했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미국적인 정신으로 누가 미국의 주인이 될지를 판단하는 ESL 공간에서는 중국 학생들의 특성이 전혀 인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선생들의 대화가 이어진다. 교사 F. 러시아 학생들은 정말 뛰어나죠. 그들은 매우 앞으로 빠르게 전진해 나가고 싶어해요. ESL 수업은 그 정도의 아이들에게는 금방 시들해져 버릴 정도죠. 러시아 학생들은 우리 프로그램에 매우 잘 적응하고 있고 금세 수업을 편안해합니다. 교실에서 가볍게 배운 영어로 소리를 지르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러시아 학생들이 교사의 눈에는 미국화에 가장 잘 적응할 아이들로 비춰진다. 볼머가 교사들의 반응을 들을 때 러시아 학생들은 다재다능한 아이, 매우 사교적인, 진짜 학생이라는 표현을 여러 선생들로부터 일관되게 들을 수 있었다. 반면에 저기 교실에서 스그리고 이 모든 적대적인 신호에 당황하고 있던 중국인 아이가 조용히 이 장면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교사 C. 러시아 학생들은 참 잘해요. 제 경험으로는 러시아 학생들은 영어를 정말 잘하고 가장 빠르게 배우죠. 교사인 입장에서
러시아 학생들과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할 수 있어요. 저기 앉아있는 저 중국인 학생보다는요. 중국 학생들은 끽해야 여기서 1년? 교사 D. 저도 동의합니다. 더는 엘리트라 불러주지 않을 때 복싱 경기장에 레킹볼이라 불리는 빨간머리 선수와 갈색머리 선수가 경기장 위에 섰다. 심판이 시합 개시를 알리자 레킹볼은 상대를 향해 힘차게 주먹을 날렸지만 아마추어의 한기를 빼내지 못했다. 갈색머리 선수가 비웃듯이 레킹볼에게 펀치를 날렸고 레킹볼은 그 펀치를 피하지 못하고 정직하게 맞았다. 레킹볼이란 이름은 아마추어 복싱 코치가 첼시에게 붙여준 이름이다. 정장을 입었을 때 그녀는 최하위 평가를 받았지만 무뎌질 대로 무뎌진 그녀에게 쇳덩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자신의 코치가 그녀는 꽤 마음에 들었다. 월가 선배가 복싱이나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라고 했던 것에 첼시는 꽤나 깊게 꽂혔다. 첫 시험 경기장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장을 입으면서 쪘던 살들을 철저하게 감량시켜야 했다. 열심히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코치에게 했다. 그리고 자정 전에 구겨진 와이셔츠로 돌아가던 정성을 체육관 안에서 보여주기 시작했다. 첼시에게 다시 한번 자신을 인정해줄 무언가가 필요했다. 남들의 눈에는 일시적인 실패일지 몰라도 첼시에겐 존재론적인 문제였다. 자신을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평가한 지난 1년간의 악몽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다. 첼시는 정장으로 찌운 살을 팝콘과 물만 마시면서 극단적으로 뱉어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다. 4.5kg을 거뿐히 감량하면서 혹독한 훈련을 인내한 그녀는 정작 시합일이 되어서야 자신의 몸이 버틸 수 있을지가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유일하게 거둘 수 있는 작은 승리. 그 승리의 감정이 중요했다. 첼시는 라운드 위에서 갈색머리 선수를 다시 한번 노려봤다. 앞에 선 선수를 자신에게 모질었던 그 많은 운명적 신호들이라 생각하자 반창고로 감싼 주먹에 다시 힘이 들어갔다. 그리고 다시 경기 속도가 빨라졌다. 3라운드부터 상대의 몸통에 제대로 몇 방을 날리면서 주도권은 첼시가 잡았다. 후반부로 갈수록 첼시의 공격은 가격해져 상대 선수 얼굴에 정면으로 어퍼컷을 날려 코를 부러뜨릴 뻔했다. 그녀의 반전과 함께 심판은 첼시에게 판정승을 내렸다. 그 순간 첼시의 친구들은 목청이 찢어질 만큼 한우승을 질렀다. 레킹볼! 레킹볼! 그녀가 받은 트로피는 자그마치 1m에 달했다. 그 인상적인 높이는 그녀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대신 말해주는 것만 같았다. 트로피를 옆에 두고 그동안 참았던 식욕을 풀었다. 배가 터질 만큼 먹고 나서 치하듯이 잠을 자고 일어난 그녀는 눈앞에 난생 처음으로 획득한 트로피를 보며 이렇게 되뇌었다. 난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뭔가 잘하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 뭔가가 뭘까? 첼시도 모른다. 1m 되는 트로피가 그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다.